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예전에 정다문교회 교회사 교육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종교개혁사 3. 칼뱅과 대륙의 종교개혁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때 들으셨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핵심적인 부분들, 또 인상 깊었던 지점들을 중심으로 기억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칼뱅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유럽 대륙으로 확산되는 그 여정 같이 따라가 볼까요? 먼저 칼뱅의 고향, 그 누아용 이야기부터 나왔었죠. 아버지가 교회 비리 고발했다가 어려움 겪고 그래서 칼뱅에게 성직자 말고 법률가가 되라고 권했다는 그 일화요. 맞아요. 그때 배경 설명으로 나왔던 게 뭐랄까, 이름도 못 쓰는 사제나 7살짜리 사제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이 칼뱅 개인의 경험이랑 맞물리면서 아, 정말 개혁이 필요하구나, 이걸 절감하게 만든 거죠. 누아용이란 도시 자체도 당시엔 꽤 중요했고요. 그리고 파리 대학 시절 니콜라 컵 총장 취임 연설문 그거 관여했다가 도피해 했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아, 그래. 기숙사 벽을 타고 탈출했다는 그 묘사 정말 생생했죠. 그렇죠. 그리고 벽보 사건,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카톨릭의 화채설, 또 미사를 비판하는 내용 때문에 프랑스와 1세가 엄청 분노했죠. 네, 심지어 왕의 침슬 문합까지 붙었다고 하니. 이걸 또 제세례파 소행으로 오해하면서 칼뱅까지 위험해졌던 거고요. 이게 사실 기독교 강요 초판 지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네바로 가게 되는 거죠. 1536년에 제네바가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네, 여기서 파렐의 역할이 정말 강렬했죠. 자료 보면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간청이었다고 하잖아요. 하하, 네. 칼뱅을 붙잡아서 제네바 개혁에 동참시킨 생 피에르 교계당, 그리고 어둠 후의 빛이라는 모토도 기억나고요. 근데 처음부터 막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특히 그 성찬 참여 금지 문제, 그러니까 권징이죠. 아, 권징 문제. 네, 그리고 성찬 빵 문제 같은 걸로 시회랑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엔 추방당하잖아요. 그렇죠. 이상과 현실의 차이랄까? 개혁을 현장에 적용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네, 그 후에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보낸 3년이 칼병한테는 어쩌면 가장 행복하고 또 중요한 시기였다고들 하죠. 맞아요. 마르틴 부처 같은 좋은 동역자들 만나서 신학적으로도 깊어지고. 네, 기독교 강요 2판하고 로마서 주석도 거기서 썼고요. 이돌레트도 뷰르와 결혼도 하고. 아, 맞다. 장 슈트룸 김나지움에서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에 영감도 얻었다고 했죠. 그렇죠. 칼뱅의 주요 업적을 좀 정리해보면 역시 기독교 강요. 아까 말했듯이 단순한 신학서적이 아니라 프랑스와 1세에게 개혁자들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방대한 성경 주석 작업도 빼놓을 수 없고요. 맞아요.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면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네 직분이랑 권징을 포함한 교회 법령을 제정한 것도 아주 중요했죠. 그때 강의에서 오직 성경, 원리랑 특히 율법의 제3 용도를 강조했던 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루터파와의 차이점이면서 삶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네, 맞아요. 루터파는 율법을 주로 죄 깨닫게 하는 거울로 봤다면 칼뱅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강조했죠. 이게 중요해요. 그게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고요. 인재 양성의 본부 역할을 한 셈이죠. 이제 개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보면 프랑스에서는 위군호들이 등장하죠. 프랑스는 칼뱅주의자들. 네, 칼뱅이 초안했었다는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제정됐지만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특히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아, 네. 콜리니 제독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러다가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으로 잠시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결국 루이 14세가 폐지하면서 위군호들이 대거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되죠. 네덜란드랑 독일 이야기도 중요했죠. 스페인의 핍박 속에서 귀도드 브레가 쓴 벨직 신앙 고백서, 성벽 너머로 던져졌다는 일화는 정말 비장하죠. 그리고 독일 팔츠 지역에서는 프리드리히 3세 후원으로 우르시누스랑 올레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고요. 이건 정말 걸작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르트 총회.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회의였죠. 그렇죠. 1618년부터 19년까지
당시 논란이던 아르미니우스주의의 5가지 항변에 반박하면서 칼뱅주의 5대 교리, 우리가 흔히 튤립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네,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까지. 이걸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확립했죠. 그리고 이 총회에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이 도르트 신조, 이 세 가지를 개혁교회 표준 문서인 새 일치 신조로 공인한 거고요. 강의 마지막 부분에 생각해 볼 점들도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뱅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한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요. 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존중하고 또 성도들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본질 안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죠. 맞아요. 또 오직 성경 원칙을 지금 이 시대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고민도 나눴고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특히 어려움을 느끼고 또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 뭐 깊이 있는 성경 연구나 기도, 공동체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르트 신조가 강조하는 구원론.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잘못된 구원관의 위험성은 뭔지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죠. 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대로 알면 자연스럽게 감사와 겸손으로 이어지고 또 순종과 전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교만이나 율법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죠. 네, 오늘 이렇게 칼뱅과 대륙의 종교개혁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때 강의 들으셨던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역사를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위근호들의 강인함,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적 결단에 어떤 도전과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